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할 차례죠? 위험부담 할 차례인가요? 네, 그렇군요. 계약 총론 보고 있습니다. 요약집 146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죠. 계약 총론은 나오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죠. 먼저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요물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투쟁 계약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하나 있었죠.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이행의 한명권. 지난주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을 보게 됩니다. 위험부담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사유,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의 X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먼저 했어요. 그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이 땅이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가 수용이 돼버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때 을의 반대급부, 대금지급 채무, 요게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위험부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보면 537조에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요때 채무자란 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을 말하게 됩니다.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을 해야 될 것이. 그죠? 다만 538조 채권자 위험이라고 얘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을의 지체 중,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합니다. 을의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을의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을에게 이행을, 즉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이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다. 그럼 그 이익은 을에게 상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의의가 있고요. 밑에 요건 있고 효과. 이 효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 부담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또 추가된다 그랬죠. 대상 청구권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 이거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를 대상 청구권이라 한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하고요. 이걸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죠. 이 낙약자가 바로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상 채권 채무가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있죠. 조건부라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회사가 분양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거는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 분양자가 부도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즉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보증회사가 분양 책임을 지는 첫째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구나. 두 번째, 이때 수분양자인 제3자는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요게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런 계약이다. 다음 페이지 구별 개념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요. 병존적 채무인수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출현의 원인 관계라고 해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고요. 반면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거의 기계처럼 공시처럼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지문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판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자와 수익자니까 대가관계죠. 그 대가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낙약자도 마찬가지, 요약자도 마찬가지다. 대가관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자신 채무행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또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박스 동그라미 1번, 2번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고 4번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의무를 면제받는 것 5번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조문이 있죠. 539조에랑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즉 낙약자가 제3자 병에게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그 제3자 수익자는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항 이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요약자가 아니고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540조 채무자 즉 낙약자가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541조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적어도 낙약자와 요약자는 제3자 권리를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542조가 있죠. 채무자의 항변권이라고. 채무자는 누구죠? 낙약자죠. 539조 계약에 기한 항변이니까 여기 보세요. 539조 계약이 뭐예요? 이거죠. 기본관계. 그죠? 그 계약에 의한 항변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반가를 번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유효권도 아니니까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3자의 지위에 관해서 특히 2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세 가지 요건. 해제는 요약자가 하죠. 제3자가 아니라. 또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낙약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제3자는 뭐 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다음 페이지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0조 3항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자는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일단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 추가해서 한번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집 257페이지.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정도 그런 것들이 집중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일단 257페이지 19번. 위헌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를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위헌부담이 적용이 되려면 후발적 불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불능이 된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땅이 수용이 된 게 아니고요. 갑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뒤에서 보는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죠? 우리 민법상 불능,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요약집을 잠깐 우리 민법 총칙 부분 한번 살짝 살펴봐야 돼. 요약집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불능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불능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이후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그리고 원시적 불능을 처리하는 게 둘로 나눠서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눠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지난주에 했죠. 이걸로 처리한다. 일부 불능은 137조에 따라서 원칙이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537조로 처리하죠. 만약에 일부 불능이라면 예외,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537조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누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이게 위헌부담이죠. 그래서 채무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법상 불능. 한꺼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틀이 잡혀서 불능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257페이지 19번으로 돌아왔을 때 위헌부담이 적용되는 것 그랬으니까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 골라주시고. 그럼 기억.
매매 목적이 된 건물이 계약 체결 전 멸시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이거 안 될 거고요. 증여 계약이니까 쌍무 아니죠. 위험 부담은 동시 이행의 한명권은 쌍무 계약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증여와 같은 편무 계약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제껴야 되죠. 디귿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인 잘못으로 매도인 채무가 불능. 요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해서 요게 위험 부담이죠. 위험 부담 중에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그게 디귿이죠. 리얼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역시 이거죠. 매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얼이 바로 매수인 위험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미음 교환 계약 쌍무죠. 일방 채무가 그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채무 불행이죠. 교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채무 불행 채무죠. 그러니까 미음은 채무 불행 채무이고요. 비읍은 계약책으로 땅이 수용됐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디귿, 리얼, 비읍 세 개 이렇게 되겠죠. 20번 갑과 을이 갑수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 계약 체결 후 화재가 돼서 전소가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1번 갑을 잘못이 없으니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2번 계약금 중독은 미리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고 3번 을의 귀책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고 5번 을의 지체 중이니까 3번 4번은 보세요. 3번은 을의 잘못으로 4번은 을의 지체 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3번, 4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3번, 4번 을이 위험을 부담할 때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 갑이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더라. 보상금을 받았거나 이런 거. 그 별도의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아까 538조에서 그렇게 돼 있었죠. 5번이 틀렸죠. 21번 위험부담, 동시한배역권이나 위험부담 모두 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할 수 있고요. 2번 편무계약에는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고요. 3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쌍방 기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습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돌려줘야 되겠죠. 4번 일방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 사람의 채무가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요거죠. 위험부담이 아니라 뭐야?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 따라 4번 틀렸고요. 5번 쌍무계약 당상 일방의 채무가 상대방 채권자 귀책 사유니까 요거죠. 을의 귀책 사유.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위험부담이죠.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권자가. 따라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이행기 도래 전에 수용이 됐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자, 일단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소멸했고요. 2번, 3번 묶어가지고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넘겨라. 3번 갑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상금을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이 대상 청구권이죠. 그죠? 물론 이때 을은 갑에게 뭐 해야 돼요? 대금은 지급해야 되죠. 4번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5번이 틀렸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넘기라고 하는 거지,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해서 보상금 채권이 당연히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갑에게 귀속된 보상금 청구권을 넘겨라라고 3번처럼 2번처럼 청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다음 2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동그라미 1번 수익회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라 그랬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고요. 2번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 당시. 3번 수익회사 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요약자와 낙약자가 미리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했을 때 이럴 때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4번 수익자의 청구에 대하여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여기 보세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니까 기본관계죠. 그럼 끝이 뭘로 끝나면 돼요? 있다로 끝나면 되죠.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5번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얘가 병에게 채무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이때 갑은 병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해제는 일방적 행위니까. 어쨌든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24번에 1번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보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암기하자 그랬고요. 2번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게 이거잖아.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되겠죠. 병존적 채무인수. 3번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4번 계약 당사자는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 해제할 수 없죠. 아까 제3자 수익회사 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합의 해제할 수 없고 설령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요약자란 낙약자의 채무의 불행이 있으면 제3자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을에게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1번 갑병사의 법률관계니까 요거죠. 그죠? 없다로 끝이 나야 되죠. 1번 틀렸죠? 없다로 끝이 나야 됩니다. 2번 갑을 간의 계약이 허위 표시입니다. 자, 이게 무효예요. 그럼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설령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3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을은 병에게 이미 지급한 것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병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을은 갑과의 계약 여기 보세요. 또다시 을은 갑과의 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거 2번. 26번도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면서 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을이 갑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취소했다. 이거 취소했다.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죠. 있다. 그래서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1번 틀렸죠.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3번 갑과 을이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즉 병의 권리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자 수익의사 표시 후 요약자가 나각자가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감액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4번은 갑은 병과의 법률관계라고 돼 있죠. 다시 보세요. 그림. 갑은 병과의 법률관계.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없다. 대응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5번 갑과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것. 자, 제3자로 의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이게 판례죠. 따라서 틀린 거 1번. 27번.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했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1번. 을이 병에게 최고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거로 본다 그랬죠.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해제나 취소는 할 수 있죠. 합의 해제는 안 돼도 해제나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보세요. 갑이, 여기 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을은 거부할 수 있다. 있다. 3번이 답이죠. 4번. 병이 을에게 잔금을 받겠다는 의사, 즉 수기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취소됐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 4차를 맞고 나서 약간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잘 못 읽어. 어떨 때는. 이게 취소됐어. 그럼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갑병 계약이 취소됐어요. 갑을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니라 갑병 계약이 취소했으니까 요거죠. 요게 취소, 요게. 그럼 뭐예요? 없다라고 해야죠. 없다라고. 을은 병의 잔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죠. 그죠? 없다.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풀면 다 풀려요. 아시겠죠? 특히 요거 있다, 요거 없다, 꼭 기억하세요. 거의 공식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가 나왔네요. 마지막이죠. 계약 청론. 자, 요약지 150페이지. 일단 계약의 해제는 중요한 게 해제와 구별해야 되는 합의 해제 하고 실권 약관. 이거 구별해야 돼요. 두 개. 또 이제 해제 사유. 그것도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 두 개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로 나누죠. 기타,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해제 사유죠. 자, 요럴 때, 요런 사정이 생긴 경우,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는가,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는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요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그 해제권 행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해제 효과.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뭐가 생긴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제3자는 보호된다. 요때요, 제3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소급 소멸의 의미와 원상회복의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3자 어떻게 보호되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551조. 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해제는 일단 요 정도 틀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해제 사유하고 해제 효과가 뭐 핵심이죠. 특히 우리 제3자 보호되는 놈, 보호되지 않는 놈. 요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뭐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제라 하죠.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구별해야 되죠. 일단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해제, 해지, 단독행위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일단 꼭 기억해야 돼.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가 할 의무가 없고 동그라미 2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에 부활하는 약정할 수 있고 4번 합의 해제도요. 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요런 거죠.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볼 텐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부동산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죠. 5번은 간단하게 네 번째 줄.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묵시적 합의 해제도 있을 수 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권약관이 있죠. 실권약관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이때 중도금 지급은 선의의 의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돼요. 반면에 잔금 지급은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예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과는 달리 잔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즉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제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계약은 자동 해제됩니다. 판례가 잔금이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 약정이 있을 때 단순히 잔금을 지급하는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실권 약관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즉 해제권 발생 원인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법정 해제가 있죠. 법정 해제란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이고 그 채무 불이행의 대표가 이행 지체죠. 544조 보통의 이행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요. 대표적으로 대금 미지급이 있죠. 이럴 때 상대방은 그냥 해제할 수가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최고로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원칙이 최고 후 해제구나. 그런데 최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게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모아서 기억해 둡니다. 먼저 당사자가 미리 특약한 경우, 두 번째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의 경우,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이 5가지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 최고 후의 해제인데 그 2번을 봅니다. 544조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꼭 상당한 기간을 안 정해도 된다. 그래서 그 관련 판례가 있죠.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밑으로 쭉 내려서 이행 거절 따로. 자,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했어요.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 오른쪽.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했고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일단 과다최고. 대금이 1억인데 1억보다 과다하게 최고한 경우 둘로 나눠서 두 번째 절 차이가 비교적 적다.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다. 그럼 본래의 채무 범위 내에서 최고 효력이 있는 반면에 네 번째 절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면 아예 최고는 효력이 없고 최고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부족법 최고에 기초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정기행위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자, 그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일단 디귿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원칙 그 일부만 해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예외가 되겠죠. 마지막 맨 밑에 판례. 판례는요. 읽지 마시고 첫 번째 줄에 가압류와 관련된 이행불능이 나오면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뭐? 무자력. 요거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가압류라는 말이 나오면 무자력이란 말을 찾아야 돼요. 무자력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관련 판례 첫 번째 줄 가압류와 두 번째 줄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행불능이 되고요. 단순히 가압류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게 된다.
다음 페이지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누죠.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후 해제,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 그 다음 부수적 채무 불이행, 예컨대 그 밑에 판례. 검인계약서상의 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하기로 하는 약정. 특약이죠. 이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의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 이거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 못한다가 판례죠. 동그라미 4번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하죠.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 사유 철저하게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4번에 해제권 행사가 있지요. 543조 1항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2항 철회하지 못하고요. 552조 해제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10년입니다. 너무 길어요. 따라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반가로 1번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고 해제 여부는 자유고 밑에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붙일 수 있고 또 오른쪽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권을 미리 행사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4번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거나 상대방이 수인이 있다. 갑과 을이 공유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갑과 을에게 해제권이 있다 또는 병에게 해제권이 있어서 상대방이 갑과 을이다. 이럴 때 해제권은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두 가지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먼저 행사의 불가분성은 뭐죠?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물론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갑이 해제할 수 있고요. 을도 해제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해제할 수 있는데 전원이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서 소멸하죠. 물론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 해제 효과 548조 1항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하지 못한다. 2항 금전 반환의 경우 기억하세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받은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549조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551조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구체적으로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하죠. 지금 여기 말씀드렸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거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자, 이때 제3자가 누구냐? 우리 대법원에 하면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해제 전 갑과 을이 계약이 해제되기 전 을과 거래한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을과 거래한 제3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된다. 그리고 등기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 놈들 동그라미 한번 해제와 제3자 보호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첫째, 채권 양수인. 채권이 포인트입니다.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한 사람,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 위의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또 주택 매수인이 각과 을이 주택을 매매했어요. 을과 병이 주택 임대차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근데 이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이때의 임차인이 보호되냐? 보호됩니다. 근데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다. 안 되는 놈. 얘가 갑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 이때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갑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한 놈, 딱. 나머지는 다 되는데 요 놈만 안 된다.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 암기하셨다가 박스 쳐놓고 골라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성질과 범위를 묶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왜? 선악불문 전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 기억, 원물 반환하고 니은, 과실 반환해라. 디귿,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라. 그죠? 그리고 오른쪽 반가로 3번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이행익배상이 원칙이 돼. 뭐 할 수도 있다. 실례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익배상이 원칙이지만 실례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그리고 해제권 소멸사유가 있는데 그 해제권 소멸사유 중에 반가로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이라고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죠.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행사기간은 몇 년? 10년. 너무 기니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을 소멸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2번 해제권자가 물건을 멸신 훼손시켜서 반환할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개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버렸다. 예컨대 해제권자가 매수인인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 원물을 반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매수인이 그 원물을 훼손시켰거나 원물을 가공했거나 개조했거나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물을 반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해제권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제권 특수한 소멸 원인 2개에다가 다음 페이지 그럼 해지가 나왔죠. 해지는 뭐죠? 아까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반면에 해지는 장래 소멸. 따라서 해지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정산 의무가 생기고요. 그죠? 따로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해지, 계약의 장래 소멸, 정산 의무가 생긴다.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양가로 4번 해지의 효과,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과 양가로 2번 해제와 해지 비교해서 의무,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해지는 정산 의무, 청산 의무가 생기죠. 또 해제는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돼요. 해제는. 그러나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거래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해지는 계속적 거래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 정도. 자, 그러면 해제가 중요하고요. 자, 살짝만 일단 265페이지 대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부수적 채무 위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지급한 급부의 전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익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X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단 실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죠.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까 548조 2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금전 반환 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하라 라고 아예 법에서 못을 박아놨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설령 동시 이행 관계라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548조 2항에 따라 매도인은 그 매매대금에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야죠. 그죠? 4번도 틀렸죠.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548조 2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대금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해놨어요. 이자 지급해야죠. 4번 틀렸죠. 5번 계약이 해제됐을 때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계약상에 자 키워드가 나왔어요. 채권 양수. 뭐 했다고요? 채권 양수.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죠. 5번이 답이죠. 그죠? 자 28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몇 개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골라봅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채무 불이행 중에서는 미리 특약한 경우가 있었고 이행 거절이 있었고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었고 이행 불능이 있었고 불완전 이행 중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기타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담보 책임한 해제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최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억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다. 이 전형적인 이행지체죠. 최고해야 되죠. 근데 니은은 타인 부동산을 매매한 매도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죠.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행 불능이죠. 디귿 부동산 매도인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이행 거절이고요. 리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 지급시키기 전까지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 이행지체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대금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저당권 말소 및 등기를 이전하라고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대표적인 이행지체죠. 미음 약정 해제, 비읍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기행위. 최고 필요 없죠. 그럼 결국 최고 필요한 거 기억, 리을 2개. 나머지는 다 최고 필요 없는 것들이죠. 29번 1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기행위. 정기행 이행지체는 자동 해제되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죠.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당사자 쌍방이 수인일 때 해제는 그 일인에 대해서 하더라 하면 효력이 없죠.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랬죠.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그 다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여기 보세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니까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4번 틀렸죠. 5번은 차고에서 봤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30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네.